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는 부족하고 소득 분배까지 나빠진다는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 세계 경제는 당분간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특히 일본은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우리 대학생들을 뽑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A, 일자리와 밥상 물가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 이상희 기자입니다. 캠퍼스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부터 신입생까지 관심을 보이는 곳은 내일 열리는 일본 취업 박람회. 일본의 제철 기업부터 첨단 IT 기업이 한국인 직원을 뽑기 위한 부스를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일본 정부가 2025년까지 해외 인력 500만 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정도로 일본 기업은 우리 청년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세대에 늘 하나가 차는 얘기는 한국 인재가 제일 좋다. 한국인이 제일 부지런하다. 아직까지 그런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라 이젠 일자리가 넘쳐나는 일본 경제를 부러워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일본 쪽이 시장이 더 커서 한국보다 더 크고 해서 복지 같은 것도 좋다고 들어서 한국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경제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에 발목이 잡힌 우리 경제는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OECD는 세계 경제가 3.8% 고공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라든가 각종 혜택을 줘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전문가들은 각종 경제 지표가 보내는 위험 경고를 정부가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채널A 뉴스 이상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끼 밥상을 차리는 데 드는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직접 장을 보면서 1년 전과 비교해봤습니다. 감자, 무, 배추. 밥상 차릴 때 꼭 필요한 채소류지만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현재는 많은 거 살 거 없어요. 좀 적게 먹죠. 손이 잘 안 가요, 솔직히. 훨씬 많이 들어가죠. 골고루 못 먹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 좀 피하고 이러다 보면 좀 그럴 때 좀 아쉽죠. 그럼 실제로 4인 기준으로 된장찌개를 비롯한 저녁 밥상을 위해서 제가 직접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된장찌개에 들어갈 감자, 호박, 두부에 이어서 무와 버섯을 반찬용으로 구입했는데요. 작년 이맘때 가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자 가격이 59.1% 오르며 24년 만에 가장 비쌉니다. 작년 100g당 380원이었는데 현재 600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무도 45% 올라 2,000원대를 넘었습니다. 4인이 먹을 조촐한 밥상을 차리는데 10,000원이 넘게 듭니다. 채소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3.5%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국인의 주식 쌀 가격은 29.5% 올라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평년 대비보다 한 10% 정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민간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라. 치솟는 밥상 물가 상승에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지금부터는 최저임금 소식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올해에는 16% 올라 크게 오른 것이지만 양극화 해소라는 요구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빠듯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걱정도 어떻게든 덜어드려야 합니다.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째 식당을 하고 있는 이미옥 씨. 아침 손님 준비도 혼자 했는데 점심과 저녁 마무리까지 식당을 혼자 지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집세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내야 되는 거고 줄일 수 있는 게 이제 뭐 임금비밖에 없는 거죠. 이제 줄여서 하고 또 제가 또 일을 또 더 많이 해야 되고. 올해 1분기 음식 숙박업의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05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부진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물가 상승의 영향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직장 생활을 접고 지난해 서울 강남에 식당을 낸 정모 씨. 1년 만인 오늘 음식값을 올렸습니다. 임대료, 식자재비에다 훌쩍 뛴 직원 10명의 인건비, 각종 세금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2명을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급여가 많이 나가는 거에다가 지금 현재 방침은 주휴수당을 또 줘야 된단 말이죠.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했죠. 대통령의 설명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입은 아르바이트생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각은 어떤지 백승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지 어느새 5달이 지났습니다. 늘어난 월급은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1,000원이나 2,000원이라도 더 들어오면은 저희한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를 아예 잃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앞입니다. 편의점이나 작은 카페들이 즐비해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올 한 해 이 골목에서만 아르바이트생 6명이 그만뒀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최저임금 오르고 아르바이트 자리 잘린다든지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한 명으로 줄인다든지.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음식, 숙박,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늘기는커녕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내내 알바를 계속 구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알바를 못 구하고 있어요. 되게 답답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정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네, 최근 최저임금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개정했죠. 여기에 반발한 민노총은 민주당 지도부를 가로막았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면서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북 지원에 나선 그 시각 활기찬 군산으로 만들어야 하고 회의실 바로 옆 비상계단에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서 버는 장본이 없이 본부장님. 야! 너 대표가 나와 너희들도 결정할 수 있나? 최저임금에 상여금 일부 등을 포함시킨 개정 최저임금법에 반발한 민노총 조합원들이 난입한 겁니다. 내가 주인을 물어! 내가 주인을 물어! 나오지 마! 선거운동할 자격도 없어! 비상구를 점거한 시위가 계속되자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계약을 거부하라! 추미애 대표는 경호원과 당직자들에 둘러싸여 뒷문으로 빠져나갔고 조심하십시오, 박수니까. 왜 강력하게 하셨어요? 다른 주요 당직자도 급히 떠나며 예정됐던 군산 유세는 취소됐습니다. 홍영표는 상태하라! 홍영표는 상태하라! 민노총 출신인 홍영표 원내대표가 남아 비공개 면담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평행선을 이어갔습니다. 홍영표는 규탄한다! 최저임금 사과주범 홍영표를 규탄한다! 민노총 지도부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정 최저임금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항의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 폐기를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노총은 촛불 집회와 10만 명 동원 결의대회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실력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얼마 전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신의 영역에 있느냐 이렇게 비판해서 파문이 일었었죠. 이목희 부위원장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만 이 해명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말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선 통계적 근거가 없다며 부총리가 신의 영역에 있느냐고도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일자리위원회는 신의 영역에서는 간절히 기도하겠다고만 했지 부총리가 신의 영역이냐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이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이 신의 영역에 있습니까? 위원회는 다시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홍보팀이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다 보니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부위원장은 해명 없이 중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정책당국자가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 부위원장의 견해도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제 이론이나 실무에 입각한 정책이 아니고 매우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네, 뉴스 분석. 오늘의 에디터는 경제부 심정숙 차장입니다. 자, 오늘의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 90%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했습니다. 자,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는데, 자, 정부가 홍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 90%라는 말, 긍정적 효과가 90%다.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공개된 게 있습니까? 자, 우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대통령의 말이라면서 어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자, 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고 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통계들이 지금 쏟아졌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경제부총리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도 나왔는데 네. 대통령은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요. 근거가 뭔지 그 통계치가 뭔지 오늘 기자들이 많이 물었는데 대변인이 설명한 말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변인은 뭐라고 했느냐. 자,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소득을 하위 10%에서 상위 10%까지 쭉 나열해 봤을 때 하위 10%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위 10%가 감소한 이유를 분석해서 거기에 정책 처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말한 90%가 이제 긍정적 효과라는 얘기는 소득이 낮은 맨 밑에 10%를 빼고는 모두 다 혜택을 받다 그런 뜻으로 일단은 해석이 됩니다만, 네. 차장, 이게 팩트가 맞습니까? 자, 오늘 통계청이 국가통계 포털에 올라놓은 자료를 제가 직접 뽑아봤습니다. 지금 들고 나온 이 자료인데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거를 저희가 지금 간략하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청와대 설명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 10%는 감소했지만 나머지 2분위부터 저기 소득이 굉장히 많은 10분위까지 전부 다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청와대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통계청 자료를 뽑아봤더니 네. 1분위부터 5분위까지 하위 1분위부터 5분위까지는 저렇게 월 소득이 4만 원에서 12만 원, 13만 원까지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줄었다는 얘기겠죠? 아, 줄었습니다. 네. 줄었습니다. 하위 1분위만 10%에 해당하는 1분위만 줄었다는 설명과는 다른 그런 통계치가 나왔고요. 자, 그럼 이게 올 1, 2, 3월의 평균 월 소득을 네. 작년 1, 2, 3월과 비교했던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줄었다는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대통령이 그냥 얘기했을 리는 없고 네. 심 차장이 보기에 대통령은 어떤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 것인지 청와대가 설명을 좀 했습니까? 자, 청와대의 설명은 일단 통계청 자료를 내밀하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통계치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이 말한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을 뜯어봤더니 네. 근로자 가구, 월급으로 사는 가구가 있고 자영업자 등등의 영세 소상공인으로 사는 가구가 있는데 네. 근로자 가구에 또 그들이 근로소득, 재산소득이나 이런 거 빼고 그런 것들만 뽑아서 보면 1분위, 4분위 가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 8개 분위가 늘었으니까는 80%가 증가했다고 했다면 이 통계에 근거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통계에 근거해서 90%의 소득이 늘었다,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는지는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계라는 것이
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이유가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공개를 하면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 통계는 공개돼 있는데 대통령이 근거로 삼았던 거 바로 이겁니다 하고 청와대가 제시한 게 있나요? 자, 제가 그 통계청 당국자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자료냐 하고 물어봤더니 직접 물어봤는데 통계 당국자 역시 어디서 근거한 자료인지는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누구도 아닌 바로 대통령의 말이지요. 네. 대변인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추가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를 국민들에게도 공개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논란이 꼬리를 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재정전략회의에 참석했던 그 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하고 제가 그 통화를 해봤는데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그리고 아직 성공 실패를 판단하기엔 이르다. 최소 6개월 정도 시행을 한 다음에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관심은 이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가 네. 되겠죠. 속도 조절론을 얘기도 했는데 네. 앞으로 이 90%가 긍정적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어떤 대응을 할지 행보가 주목됩니다. 자, 대통령이 지금 이 최저임금 정책은 성공했다. 90%가 만족한다지 선을 그었기 때문에 네. 자,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 과연 얼마큼 진행될지 앞으로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관련된 소식 때마다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심정숙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늘 밤 워싱턴으로 이동합니다. 이번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미리 짚어봤습니다. 뉴욕에서 박정은 특파원입니다. 2014년 김정은 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전달한 친서입니다. 말미에 적힌 평양 초청 의사에 따라 현 회장은 6일 뒤 방북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북미 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길 희망했던 만큼 친서에 초청 의사를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I want it to be meaningful. It doesn't mean it gets all done at one meeting. Maybe you have to have a second or a third, and maybe we'll have none. 친서에는 또 강한 비핵화 의지가 담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고 하시면서 북미 사이의 불신을 깨는데 이 친서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거란 분석입니다. 2000년 조명록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도 적대 관계를 청산하자는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가 효과를 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한 뒤 중국 항공편으로 베이징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친서 전달까지 마무리하면 북미 정상회담의 걸림돌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어떤 합의문을 내놓을지에 쏠리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뉴욕에서 이틀간 만난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72시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평생 한 번뿐인 기회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대담한 리더십을 기대했습니다. 뉴욕에서 박용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전날 90분간 만찬으로 탐색전을 시작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반나절 만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약 150분 뒤인 11시 반경 김영철 부위원장이 먼저 건물을 나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예정됐던 1시 반보다 2시간 정도 일찍 끝난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찍 끝난 게 아니고 다룰 주제를 다 다뤘다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We've made real progress towards that in the last 72 hours. 한 외교 소식통은 회담이 잘 됐다는 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 방안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It will take bold leadership from Chairman Kim Jong-un if we are able to seize this once-in-a-lifetime opportunity to change the course for the world.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일정은 하루 더 늘어 워싱턴에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용입니다. 미국이 핵 반출 등을 담은 트럼프 리스트를 내민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며 새로운 방법을 찾자고 언급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 반출 요구에 김정은 위원장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성김 대사로부터 트럼프 리스트를 전달받은 지 닷새 만에 비핵화 방법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면담에서입니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의 리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 여전히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고민이 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버티기 어려운 고립무원 상황인 만큼 우군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친서를 받은 뒤 북러 정상회담에도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패권주의에 맞서서 정세를 조정해나가는 것을 당신의 지도부와 주도 세밀한 의견 교환을 할 용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에 앞서 중국과 긴밀히 공조 중인 가운데 러시아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데 과거 육자회담처럼 사공이 많아져 자칫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협상과는 별도로 대북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사 압박의 전초 기지는 바로 일본인데요. 왜 그런지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미 회담을 앞두고 미 공군이 F-22 스텔스 전투기를 일본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F-22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것이 4년 만이며 총 22대가 순차적으로 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태 지역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미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대북 압박용이라는 것이 일본 언론의 대체적 관측입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North Korea remains our most imminent threat, and a nuclear-capable North Korea with missiles that can reach the United States is unacceptable. 다만 최근 남북 관계 화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다. 2주 전 한미연합 공중훈련에서 F-22 전투기의 비행에 대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미국 측이 주한미군 대신 주일미군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해군 기지의 원자력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도 대규모 포탄 훈련을 위해 오키나와 나고시 미군 기지로 출항하는 등 일본이 대북 군사 압박의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이번에는 북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해익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담판을 벌이고 있는 싱가포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승진 기자, 김창선 부장 오늘도 바쁘게 움직였습니까? 네, 김창선 부장은 오전 내내 이 호텔에 머물다 2시간 전에 차량을 타고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의 또 다른 호텔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누구를 만났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특이한 점은요, 김 부장이 언론 노출을 꺼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김 부장의 얼굴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지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흐린 날에도 차량 햇빛 가리개를 올리고 있습니다. 호텔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김 부장의 차량엔 햇빛 가리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햇빛 가리개를 올리지 않았을 때는 김 부장의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됐지만 가리개를 올린 뒤부터는 잘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방금 전 호텔을 나설 때는 카메라에 잘 포착이 안 되는 쪽으로 아예 자리를 옮겨 타기도 했습니다. 경호 인력들은 김 부장이 호텔을 나서기 전에 호텔 밖 상황을 미리 살폈습니다.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차량 운전사는 김 부장의 행선지에 대해 함구했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today? I wouldn't know that even. 김 부장의 싱가포르 체류가 길어질 거란 전망 속에서 이 언론과의 숨바꼭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현지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북한의 목리로 16일 동안 미뤄졌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개최됐습니다.
북한이 걸고 넘어진 연합훈련, 그리고 김정은 정권 비판에 대한 앙금은 여전했는데요. 앞으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될 것 같습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16일 전 일방적인 회담 취소에 대해 북한은 작은 나무뜬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고사에 팔뚝만한 자그마한 나무 둥걸이 큰 수레를 뒤집어 엎는다. 회담의 최소 발단은 남측에 있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실제로 리성건 조평통위원장은 엄중한 사태가 해결됐냐는 질문에 발끈하며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엄중한 사태가 어디서 조성된 걸 뻔히 알면서도 나한테 그거 해소됐나 물어보면 되나. 앞으로 이런 질문은 무례한 질문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8월로 예정된 UFG 훈련이나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앞으로 남측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남북은 일단 오늘 회담에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와 14일 군사회담, 18일 체육회담, 22일 적십자회담 등 판문점 선언 후속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한 대로 갈등은 봉합했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북한의 요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네,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잠시 후 워싱턴으로 향합니다. 김정은 친서에 담긴 비핵화 결단이 어느 수준일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하태원 국제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일정도 이제는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자,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18년 만에 여정이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될지 한번 직접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김영철과의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 것 같은 모습이에요. 네, 벌써 세 번째 만남을 가진 두 사람 이제는 제법 친숙한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뉴욕 회동은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일종의 최종 관문 같은 성격이었는데, 자, 김영철 테스트를 통과한 셈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envision a strong, connected, and secure, prosperous North Korea that maintains its cultural heritage, but is integrated into the community of nations. We think that, working together,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can create a future defined by friendship and collaboration. 네, 저 얘기에서 네. 문화적 유산을 지킬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저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폼페이오 장관은 굉장히 다양한 수사를 동원해서 김정은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입니다. 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평양도 뉴욕처럼 될 수 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제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문화적 유산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건 일종의 불가침 약속을 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경제적 보상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 그 두 가지 선물을 동시에 준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세 번이나 만났고 물밑 대화를 계속 함께 했는데 두 사람의 스타일은 좀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홈그라운드에 있자면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폼페이오 장관은 뭔가 쥐락펴락하는 느낌이라면, 자, 김영철 부위원장 미국 처음 방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두문불출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첫날이요, 만찬을 하면서 2장의 사진을 트위터로 올렸는데 어제는 무려 4장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는 여유를 부렸습니다. 네. 자, 그중에 이 한 장의 사진 굉장히 주목되는데 사진만 올린 게 아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자, 회담이 진행 중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진행 중에 올린 거네요. 그러니까 네. 회담을 하는 와중에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 자, 그만큼 여유만만하게 김영철 부위원장을 요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반해 김영철 위원장은 두문불출하다.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남한에 왔을 때도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는 전혀 김영철 부위원장의 육성을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명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자, 평창올림픽 폐막식 대표단으로 왔을 때도 빗발치는 기자들의 질문에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요, 김영철 부위원장 안방에서는 굉장히 위풍당당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데, 네. 자, 4월 우리 예술단이 평양에 갔을 때입니다. 자,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바로 저 김영철이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 자,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마주 앉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육성을 들었을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談판만 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전격적으로 공개했는데, 자,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부 일정을 마친 다음에 1시에 폼페이오 장관과 백악관에서 면담을 갖고요. 네. 자, 이때 아무래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같이 가서 만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일정이 굉장히 재밌는데 3시에 캠프 데이비드로 출발하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하면 네. 생각나는 곳 있지 않습니까? 플로리다에 마라라고에 주로 다니는데 이번에는 캠프 데이비드로 간다. 과연 이게 어떤 일정인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지만 혹시 김영철 부위원장이 동행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만약 그 일정이 성사된다면 엄청난 파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캠프 데이비드가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불과 100km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헬기를 타면 30분 거리입니다. 자, 미 대통령의 전용 별장인데 자, 75년의 역사를 가진 어떤 대통령의 원조 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로요, 국가 원수급만 초대를 받았던 곳인데, 자, 2차 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논의됐고요.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평화협정도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대통령 중에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방문했던 그런 곳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태원 국제부장이었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선거가 소송전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배우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야권 후보들 할 테면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기정 기자입니다. 승패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댐이 터지기 전에 스스로 먼저 밝히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저로서는 겁박을 당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에게 이번에는 안 참겠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환 후보는 고소는 자유지만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고소 대마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는 거짓말을 고소와 고발로 꾹꾹 막아놓고 있다며 이 후보를 협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이라고 지칭한 네티즌 4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잠시 후에는 어제 유세 현장에서 넘어진 대구시장 후보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를 두고 다친 게 맞다, 아니다, 과장되게 넘어졌다는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진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던 중 한 여성이 권 후보를 밀칩니다. 권 후보가 뒤로 넘어지면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꼬리뼈를 다친 것으로 알려진 권 후보는 이틀째 선거운동을 못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정작 저는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입술과 속이 바삭바삭 타들어갑니다. 당시 영상이 공개된 이후 권 후보가 과장된 행동을 했다, 명백한 폭행이었다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권 후보는 SNS를 통해 상대방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시민에게 폭행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신중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해인데 뭐 달라진 것도 없고 이제 다른 당 뽑아가지고 한번 일하는 거 지켜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예전과 뭐 다른 게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경쟁률이 많이 높기는 하지만 권 후보 폭행 논란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해서 당대표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더 인기를 끄는 홍보 영상 경쟁을 황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알 쩐다 정의 무표정한 얼굴로 어깨춤을 추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SNS 홍보 영상 한 편으로 단 40시간 만에 정치 후원금 한도를 채운 박주민 의원도 찬조 출연했습니다. 함께하고 싶나? 더치페이 하자. 단순하지만 중독성 강한 율동과 가사로 지방선거 후원을 유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표심 잡기에 중앙선대위와 당 지도부까지 총출동했습니다. 당 선거 로고송인 아기 상어에 맞춰 현란한 율동으로 다양한 상업춤을 선보였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예 막춤으로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배현진 송파울 후보 등도 각양각색의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귀에 익은 그룹 H.O.T의 노래 가사를 개사하고 당 간판인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얼굴을 넣은 색감 있는 홍보 영상을, 민주평화당도 인기 선거 로고송을 선택하고 기호 4번을 뽑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거대 정당 틈바구니에서 차별화에 나선 정의당까지 그놈이 그놈 같다고 생각될 때 정의당을 선택하십시오. 6.13 지방선거에 뛰어든 모든 정당들이 톡톡 튀는 노래와 춤, 선거 문구를 들고 유권자에게 다가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이런 안간힘에도 6.13 지방선거 분위기는 좀처럼 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러시아 월드컵 같은 대형 이슈에 가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 정치 신인들은 특히 애가 탑니다. 먼저 김철웅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몰리는 출근길 인사. 감사합니다. 명함을 받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유세차를 타고 다녀보면 반응을 보이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분이 없어요.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무소속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좀 당 말고 사람 보고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당만 보고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네요. 줄투표하겠죠, 줄투표. 광역단체장을 따라듣죠. 온라인 빅데이터에서도 선거 무관심은 확인됩니다. 4년 전에 비해 SNS 등에서 지방선거 언급은 눈에 띄게 줄었고 지난달은 언급량이 26%나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사용자가 1.5배 정도 늘은 거를 감안하면 한 그때보다 반 정도나 관심이 낮게 형성이 됐다. 각 정당들도 자신들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투표율입니다. 56.8%였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선거의 투표율을 끌어올릴 묘안을 찾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투표빵, 선거 라떼 같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가 총동원됐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놀이기구 대관람차, 부산 해운대 모래사장,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투표 동료 최고의 장소입니다. 커피, 쿠키, 어묵도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화성 행궁에서 펼쳐진 무예 공연. 허위 비방 척결 문구가 드러나고 칼로 흑색 선전을 베어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대전의 유명 빵집엔 기표 기호를 그려넣은 투표빵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빵의 포장지에도 이렇게 투표하자는 문구를 넣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투표날이 다가왔구나. 이제 6월달에 이제 6월 13일에 투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6번 가운데 5번, 6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형 이슈에 가려 투표율이 더 떨어질까 우려한 선관위가 생활 밀착형 홍보에 나섰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경남도지사로 당선되셨습니다. 노는 사람 없이 일자리 구축해 주셔야 되고요. 중앙선관위가 선거 홍보에 투입한 금액만 213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6월 13일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6월 13일입니다. 6월 13일. 네, 그동안 국회의사당 100m 안쪽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법으로 금지했었죠.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제 비슷한 요구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희정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경계 100m 이내 집회 시위 전면 금지는 과도한 자유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소규모 집회나 국회가 쉴 때 열리는 집회 등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곳은 국회 담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현행법상 집회 신고를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인데요. 헌재 결정으로 이곳보다 더 국회로 접근해 집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주한 외국대사관 같은 시설도 국회 인근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 적용 대상인데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집회 허용 요구가 빗발칠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 1월 참여연대가 청와대 경계 100m 내 집회를 허용하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지난해 6월엔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미국 대사관 포위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하라! 철회하라! 국가기관의 중요 의사결정을 물리력으로 압박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최저임금법 상정에 반발한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정문 앞까지 진출해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예외로 인정하라고 한 소규모 집회의 기준도 만들어야 합니다. 허용 가능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국회와 협조 등을 통해서 설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대학 입시 제도를 어디까지 고칠지 그 범위가 결정됐습니다. 교육부가 직접 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에게 묻겠다는 공론화 조사인데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한 달 만에 공론화 범위를 확정한 대입 개편 특별위원회.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 전형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 3가지 사항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생부와 수능 전형의 적정 비율과 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 수능 평가 방법, 그리고 수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활용할지 여부를 공론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시와 정시 통합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공론화 논의가 좀 공회전된다는 느낌이 있고요. 점들 중에 또 다수를 또 교육부가 결정하라고 넘기고 있기 때문에 새 입시 제도가 적용되는 중3 학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빨리 발표를 해주고 좀 더 폭넓게 알려줄 수 있는 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입도 계속 바뀌잖아요. 좀 약간 저희가 불안해요. 저희한테 자꾸 바뀌고 저희 앞에 경험한 사람들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학부모도 울분을 터뜨립니다. 교육부는 그리고 뭐 하는 집단인지 자기 관리를 남한테 외주 주고 외주 준 사람은 또 유보하고. 다음 달 4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최종 결정하면 교육부가 8월 새 입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오늘 뉴스터치는 아기 생명을 살린 순찰차의 질주입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11시쯤 서울 금천구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순찰차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멈춰섭니다. 차 안에서 내린 남성이 다급하게 뛰어오는데요. 생후 11개월 된 딸이 의식이 없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아기는 열이 38도까지 올라 병원에 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됐을 때 한번 쳐다보니까 입술이 펄해지면서 몸이 탁탁 튀는 그런 거 있고 한 3번 하더니 굳어지면서 축 처지는 겁니다. 근데 와이프는 울면서 오빠 빨리 우리 애기 살리라고 빨리 가라고. 순찰차는 재빨리 길을 안내했고 약 5km 정도 떨어진 병원에 8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이 붐비는 주말이라 원래는 30분 정도 걸리는 복잡한 지역인데요. 어떻게 8분 만에 갔을까요? 영상을 8분 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경광등을 켜고 달리는 순찰차 앞에 시내버스가 보이는데요. 순찰차가 달린 도로는 다름 아닌 버스 전용 차로였습니다. 당시 아기 아빠는 유아응급실이 있는 고대 구로병원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선택한 곳은 강남 성심병원이었습니다. 두 곳 모두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지만 경찰은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 이 성심병원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2년 동안 이 구청에서 순찰을 돌면서 익힌 지리감을 이용해서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해서 신속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버스 기사님들께서 너무 협조를 잘해 주셔가지고 끼어들지도 않고. 중앙 버스 전용 차로는 버스만 이용할 수 있지만 경찰도 공무 수행을 위해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 덕에 아기는 무사히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나 영상통화로도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통화를 활용하면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지도를 받으며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느냐 이걸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사흘 전까지 지금 사법부의 특별조사단장을 지냈던 분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혔었는데 오늘 입장을 바꿨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을 이끌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단을 안 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다며 추가적인 형사조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기존 태도와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리 구성을 달리하거나 더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 하면 얼마든지 형사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적극적인 검토로 입장이 바뀐 겁니다. 아울러 일부에게만 열람 형식으로 공개하려던 재판 거래 의혹 문건들도 전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공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국민들한테까지도 공개 가능하시나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사조치 여부와 관련해선 판사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늦어지면서 사법부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상대 쪽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재판 흥정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고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 역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자신의 재임 시절 청와대와 재판 거래가 일어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특정 성향을 가진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법관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저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 협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며 답변을 미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의견을 말하거나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전국 판사들에게 위로의 뜻을 밝혔습니다. 통제와 사찰의 대상이 된 판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혜와 의지를 모아달라고 협조를 당부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6월 첫날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시민들은 일찌감치 찾아온 폭염 속에 저마다 더위를 피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하얀 파도를 일으키며 보트 한 대가 드넓은 바다를 내달립니다. 백사장에는 거대한 모래 조각이 만들어졌습니다. 해운대 등 부산 지역 해수욕장 3곳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더위를 피해 벌써 해수욕을 즐기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과 같이 여행 오려고 개장일에 맞춰 찾아오게 됐어요. 불볕더위에 도심 속 아이들은 분수대로 뛰어들었습니다. 잠시나마 더위를 식힙니다. 광화문 광장엔 인공 안개비, 쿨링 포그가 가동됐습니다. 이렇게 분사된 물은 공기와 만나면서 열을 빼앗아 주변 온도를 2에서 3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리쬐는 햇볕에 야외 활동을 포기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원래 밖에서 약속을 잡았었는데 오늘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밖에 있던 약속을 다 취소를 하고. 어르신들은 구청에서 마련한 무더위 쉼터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원하고 좋네. 아이고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하고 좋고 친구들 만나서 좋고 아주 재미있죠.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섰고 경남 밀양은 33도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지난해 6월 1일보다 3, 4도가량 높았습니다.
6월 첫날부터 시민들은 무더위와 힘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광주광역시가 12,000여 명이 일할 수 있는 완성차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업계 연봉의 절반인 4천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조들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면적 406만 제곱미터, 광주 광산구에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 부지입니다. 이곳에 자본금 5천억 원이 넘는 자동차 생산 공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이곳 빅그린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광주시가 법인을 설립해 운영을 맡고 현대차 등이 위탁 생산을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어제 참여 요약서를 제출해 공장 건립은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4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직접 경영에 나서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즉시 관련 기관 전문가센 실무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참여 의향이 실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워질 자동차 공장에선 12,000명이 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봉은 업계의 절반 수준인 4천만 원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재정이 일부 투입되고 참여 기업들에겐 세제 혜택도 줄 계획입니다. 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라든가 함께 지원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규직 임금 수준을 4천만 원으로 하향 평준화시키고 고용 불안을 초래한다며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거액을 투자하는데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자칫 재정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미국 내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새 앨범이 이미 빌보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타이틀곡도 노래 차트 10위까지 올랐는데요. 원조 월드스타 싸이도 이 방탄소년단의 인기몰이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김종석 기자입니다. 싸이는 자신의 SNS에 방탄소년단이 K-팝 사상 두 번째로 핫백 10위 안에 들었다는 기사를 올리면서 더 강하다, 자랑스럽다고 극찬했습니다. 엄지척 이모티콘도 덧붙였습니다. 괄복할 만한 것 같아요. 이 친구들도 굉장히 특이한 해외 진출을 살거든요. 앞으로도 좀 갈 것 같더라고요. 2012년 강남 스타일의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주목받은 싸이. 강남 스타일 이후엔 말춤의 열기를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반면 방탄소년단은 블로그와 유튜브에 자신들의 일상을 공유, 소통을 확대하면서 조금씩 해외 팬층을 다져갔습니다. 음원 판매량과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결정되는 빌보드 순위에서 6년 전 싸이의 강남 스타일보다 빠르고 폭넓게 올라선 건 강력한 팬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강남 스타일의 경우에는 90년대 깜짝 히트였던 마카레나하고 비교가 되고, 반면에 방탄소년단은 뉴키즈 온 더 블록하고 비교가 되는데 인기의 응집력이라든가 지속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발표될 빌보드 순위에서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황금사자기가 야구 명문 광주일고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야구인 2세들의 활약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선동열과 이종범 등을 키워낸 야구 명문 광주일고가 또다시 황금사자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정혜영의 배짱투가 1회부터 빛났습니다. 시속 140km대 묵직한 직구로 3구 삼진을 잡고 6과 3분의 2이닝 2실점으로 대구고 타선을 요리했습니다. 정혜영은 기아 정회열 수석 코치의 둘째 아들로 아버지와는 고교 동문사입니다. 이번 황금사자기에는 넥센 장정석 감독의 아들 장재영 등 야구 2세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아빠는 뭐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은 없는데 그냥 제가 수영이랑 축구랑 야구 다 해봤는데 그래도 야구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서 야구 선택하겠습니다. 서울 독수고가 2년간 차지했던 황금사자. 올해는 준결승에 오른 4개 팀 중 3개 팀이 지방고교일 정도로 판세가 달라졌습니다. 투구수 제한이 처음 적용되면서 에이스에 대한 혹사가 줄고 다양한 수준급 투수들을 많이 보유한 팀이 유리해진 겁니다. 광주일고 에이스 조준혁은 혹사를 피하고도
준결승전 인상적인 투구로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기본기부터 다시 연습해서 다른 대회를 2연패 하는 게 파이팅 넘치는 고교 선수들의 플레이에 제72회 황금사자기는 뜨거웠습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지금 보스니아와 국내 마지막 평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러시아 월드컵 첫 상대는 스웨덴인데요. 장신 군단인 스웨덴을 꺾을 비책을 홍우람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월드컵 첫 상대인 스웨덴의 무기는 단연 높이입니다. 평균 신장은 186cm. 제공권을 살려 상대 문전으로 길게 찔러 넣는 공격이 많고 수비에서도 단순 크로스에는 실점하는 일이 드뭅니다. 반면 대표팀은 장신 선수들을 놓쳐 볼을 허용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스웨덴 선수들이 롱볼을 통해서 많은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준비가 돼 있고요. 상대 공격수가 헤딩 타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경합해야 합니다. 189cm의 장신 토이브는을 조심하라. 헤딩으로 공을 많이 따주고 위험지구로 헤딩 패스를 많이 넣어주는 선수입니다. 정승현 혹은 장현주 선수가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그 앞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드 기성용 선수의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오른쪽 측면을 공략할 것으로 보이는 윙백 아우구스틴손의 크로스도 경계 대상입니다. 아우구스틴손과 마주치는 이재성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로서도 많이 이제 또 경기에 나가면 또 훈련장에서 많이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공격에서는 좌우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하며 190cm 안팎의 장신 수비수들을 흩어놓는 게 효과적입니다. 4만 축구 팬들 앞에서 스웨덴 데뷔책을 선보이는 우리 대표팀은 러시아로 떠날 최종 23명을 내일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홍무람입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소개하는 6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낚시가 국민 레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낚시 고객과 선장을 모바일로 연결해주는 스타트업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얼 낚시 예능 도시여부의 인기로 낚시가 국민 레저로 더 친숙하게 다가간 탓일까. 태어나 첫 낚시인데도 수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불어나는 낚시 인구에 주목한 한 스타트업이 현장 예약 중심의 배낚시 중개 시장에 모바일을 끌어들였습니다. 전국에 흩어진 선장과 고객을 IT 모바일 기술로 연결해 배낚시 예약 중개 서비스에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제휴를 맺은 선장은 1000여 명. 주요 항구들에 가서 숙식도 하면서 한번 저희가 인터넷에서 팔아보겠다. 설득도 하고 뭐 빌기도 하고. 낚싯대 미끼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를 골라 예약만 하면 준비 끝입니다. 어플 같은 거 보고 되게 쉽게 찾아와서 물고기도 잡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이커머스 분야에서 급성장한 전문가들이 만들었습니다. 주로 선장 매출의 15% 정도를 중개 수수료로 받으며 월 1억 원가량을 벌어들입니다. 카드 결제 대기해주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선장님들이 온라인으로 혹은 모바일로 배를 예약하는 이거를 이해를 일단 못하셔서 배마다 보조 인력을 투입하면서 어촌계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낚시인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오로지 낚시에 집중하도록 돕는 플랫폼 탄생으로 인해 낚시업계는 더 활기를 맞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하루아침에 한여름이 됐나 싶으셨죠? 오늘 많은 지역이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해운대 해수욕장 등 부산 주요 해수욕장이 첫 개장을 맞았습니다. 오늘 낮의 모습인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시죠? 이번 주말 동안에도 땡볕더위는 계속됩니다. 영남과 전남엔 올해 첫 폭염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이들 지역에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말 내내 맑고 강한 자외선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의 미세먼지 농도는 부산과 울산이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은 오전에만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요. 여름 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열사병과 탈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실내에서 환기를 할 때는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려서 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